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국의 집값이 반등을 할지 말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집값의 방향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집값 반등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나름 판단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지표는 우리가 매주 보는 KB 시세표입니다. 원래는 한국 부동산에서는 집값이 반등한다 그런 지표를 냈었고요. KB에서는 아직 반등하지 않았다 그런 지표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KB마저도 지표가 상승으로 돌아선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KB 시세표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8월 21일자 발표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집값이 0.02%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0.08%. 그래서 제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 책에도 썼지만은 반등이 온다면은 다시 서울부터 올 것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제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단은 매매 가격이 뭐 크게 반등하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게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전세라 그랬죠. 전세도 이번 주에 전국이 0.03% 상승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매매가에 이어서 전세가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일단 우리가 이 두 지표를 봤을 때 매매가랑 전세가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매수 매도 지수, 매도자랑 매수자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가. 저번 주에는 매수 지수 전국 같은 경우에 32.6 그런데 이번 주에는 33.9 늘었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46 이번 주에는 47 늘었습니다. 보니까 매수자가 조금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면이 있고 근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국 같은 경우에 15.4 저번 주에는 12.5였는데 높아졌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 저번 주에는 13.7이었는데 서울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지표들로만 보면은 집값이 반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집값이 반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지표고요. 이거 하나만 보기 전에 왜 이렇게 집값이 반등을 할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 바로 이제 우리가 9억 원 이하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조금 약하게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9억 원 이하의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10조 원 가량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가계부채를 돌파했죠. 이제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를 돌파하고 있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바닥에서 반등한 건 맞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집값이 바닥에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집값만 보지 말고 다른 곳의 집값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에서 8%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택용 부동산에도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거의 다 쓰러졌고요. 주택용 부동산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주담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보통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한번 지켜봐야죠. 거래량이 이 상황에서 줄어드는지 아니면은 늘어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는 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계속 살 것인지 이거는
호가랑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값 반등이 가장 처음 온 곳이 잠실이죠. 원래 잠실이 뭐 27억까지 갔다가 한 뭐 17억, 18억 뭐 그 정도 18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뭐 23억까지 왔다, 뭐 이런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8억까지 너무 빠지니까 사람들이 27억에는 못 사 이랬던 사람들이 18억? 이건 좀 살만한데? 하고 이제 달려들었던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격이 빠지니까 수요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등한 저 가격에서 사람들이 더 돈을 주고 살 의지가 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에 뭐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 있어서 보는 거 아니고요. 제가 샀다 팔았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고요. 일단 국민평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층이 18억 9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린 중층으로 한번 볼게요. 중층 같은 경우가 고층이 나와 있네요. 고층이 20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층이 매물이 20억 5천에 나와 있구나.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이 고층에 팔렸던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집값이 마구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집값은 25억 2천만 원, 이 평형의 가장 높았던 집값이 25억이라는 거죠. 가장 낮았던 집값은 16억 5천만 원, 25억짜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억까지 떨어졌네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2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1억 5천만 원짜리가 몇 층인지 볼까요? 18층 정도 되네요. 근데 그 위에 15층짜리가 21억 3,250만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략 뭐 한 21억 3천, 21억 5천이 최근에 이번 달에 거래된 실거래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아까 어땠죠? 20억 5천에 집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21억 5천에 팔렸기 때문에 다음 집은 뭐 22억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팔린 가격보다 낮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지금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한 마음에 21억 5천을 주고 샀는데 21억 5천에 다른 사람이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팔긴 팔아야 되는데 21억 5천에 판 사람은 부럽다 생각을 하면서 뭐 21억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21억에도 안 팔리고 20억 5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물론 뭐 단지마다 또는 뭐 동마다 뭐 방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1억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심한 차이가 있다 보기는 어려워요. 뭐 한강뷰다 그러면 몇 억의 차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집값이 반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집을 안 사버리고 안 사니까 내놨던 사람들이 가격을 다시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계속 팔리고 높은 호가에 나오고 팔리고 높은 호가에 나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높은 호가에 내놓으니까 안 사버리고 안 사니까 호가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고 중국은 뭐 이미 말할 것도 없죠. 헝다, 컨트리가든 이런 대규모 업체들이 뭐 수백조의 빚을 지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뭐 잠실 집값 30억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실거주 입장에서 싸게 나온 저렇게 뭐 17억, 18억짜리 매물을 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급매로 싸게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거주로 살만합니다. 근데 내가 투자로 집을 사거나 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봐 집을 사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지금 집값은 더 올라갈 원동력을 어디선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9억 원 이하의 대출 또는 50년 주담대를 해줌으로써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원래는 30년짜리 대출이어서 내가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50년짜리 주담대가 도입되면서 5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으니까 더 갚을 수 있죠. 그래서 뭐 3억짜리가 5억까지 대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집을 빚내서 샀던 겁니다. 돈이 있어서 집을 산 게 아니고요. 빚을 내서 집을 산 겁니다. 그런데
빚내서 쌓아 올린 집이 여기서 계속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뭐가 좋아야 돼요?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계속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동결했죠. 금리 동결 이유가 경기 부양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의 금리 차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하겠다. 우리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값이 더 올라갈까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주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시하다가 뭐 아닌 것 같으면 또 집을 사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산 증식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그리고 객관적이고 신속한 정보를 계속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